한적한 국도변 옆으로 넘어진 웨딩캣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휘발유 냄새와 함께 금속이 녹아 휘어지는 소리가 권도윤의 코를 찔렀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 채는 그의 약혼녀 한채린이 타고 있었다. 1시간 후면 그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설 여자였다. 오늘이 바로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RK그룹의 젊은 CEO이자 새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 아들을 둔 싱글 대디 권도윤. 그는 마침내 행복이 자신에게도 미소 짓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의 지옥이었다. 탐욕스러운 불길이 차체를 핥고 있었고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린이 정신을 잃은 채 쇠사슬에 손목이 묶여 운전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도윤은 자신의 차 문을 박차고 불타는 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권도윤은 38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RK그룹을 이끄는 냉철하고 능력 있는 CEO였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는 어린 아들 민준이를 홀로 키우며 일에만 매진해왔다. 그의 삶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런 그에게 한채린이라는 여자는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채린은 민준이에게도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민준이 역시 그녀를 무척 따랐다.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라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식 당일 도윤은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약속된 예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새엄마가 될 채린에 대한 기대감을 제잘거렸고 도윤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변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약혼녀 채린이 타고 있을 웨딩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채린이 갇혀 있었다. 안 돼, 채린 씨. 도윤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불타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온몸을 덮쳤고 매캐한 연기가 그의 눈과 코를 자극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채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도윤에게 들리지 않았다. 차량 내부는 이미 화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독 가스가 자욱했다. 채린은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검게 그을려 군데군데 불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한쪽 손목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운전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였다. 채린 씨, 정신 차려요, 채린 씨. 도윤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자신의 차에서 비상용 공구함을 가져와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튼튼했고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져 갔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차량 내부 온도는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젠장 제발 끊어져라.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쇠사슬 절단기를 내리쳤다. 그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땀과 연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체린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쇠사슬이 끊어졌다. 도윤은 재빨리 체린을 차 밖으로 끌어냈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마자 차량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차량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체린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매우 가빴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알렸다.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고 체린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도윤 역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진술했고 반드시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어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수거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차량 방화 및 살인 미수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윤은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비서에게 맡기고 곧바로 체린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체린은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는 그녀가 심각한 화상과 함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윤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체린의 곁을 밤새도록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체린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인 것일까? 단순한 원한 관계일까? 아니면 그의 사업과 관련된 음모일까? 아니면 체린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도윤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추측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체린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이미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한체리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전신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권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체린의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경미한 화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 수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현장은 이미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증거가 소실된 상태였고 범행 현장이 외딴 국도변이었던 탓에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된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차량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체린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고강도 합금 사슬이라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절단기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재질이었고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는
차량 화재의 원인이 단순한 엔진 과열이나 누전이 아니라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고의적인 방화라는 점이었다. 범인은 차량 나외부에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체린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주한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이건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킬러의 소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 강 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도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이것이 전문 킬러의 소행이라면 그 배후에는 거대한 조직이나 인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윤은 자신의 모든 사업 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되짚어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이나 체린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RK그룹의 CEO로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살인 미수로까지 이어질 정도의 극단적인 원한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한채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도윤은 자신이 약혼녀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지만 가끔씩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불안감을 읽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채린 씨에게 혹시 숨겨진 과거라도 있는 걸까? 도윤은 경찰에게 채린의 신원과 과거 행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도 비밀리에 채린의 주변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경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야만 했다. 며칠 후 체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특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도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다시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도윤 씨, 무서워요.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체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차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안심시키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낼 것이라고 약속할 뿐이었다. 경찰 수사와 도윤의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주변 인물들 중에서 뚜렷한 용의자를 찾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체린의 직장 동료들 중 몇몇이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체린은 뛰어난 건축 설계 실력으로 회사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는 체린의 가족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했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재혼한 새어머니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체린은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윤의 R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최근 체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들은 체린을 이용하여 R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심지어는 그녀를 인질로 삼아 도윤을 협박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도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일까?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
그는 어떤 가설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병실에서 체린의 곁을 지키며 낮에는 사건의 단서들을 찾아 헤맸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체린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묻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린이 입원한 병실로 의문의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었다. 꽃바구니 안에는 쾌유를 빕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병문안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동영상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동영상에는 한 남자가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바로 RK그룹의 경쟁사인 MJ 테크놀로지 박 사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다름 아닌 체린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체린을 이용하여 RK그룹의 신기술을 빼돌리고 도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린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내던질 뻔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동영상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냉혹한 진실. 그것은 이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USB 메모리 속 동영상이 남긴 충격은 권도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자신의 약혼녀 한채린의 아버지가 경쟁사 사장과 결탁하여 RK그룹의 신기술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깊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채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가슴을 칠 뿐이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한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체린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체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윤 실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발견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알리고 MJ 테크놀로지 박 사장과 한 회장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업들을 함께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뒷조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병원 측에 특별히 부탁하여 체린의 병실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그는 더 이상 체린을 혼자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체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사건 당시의 기억은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고 낯선 사람을 보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곁을 밤낮없이 지키며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회복이었으니까. 도윤 씨, 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다쳤는지,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요. 너무 무서워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체린 씨. 다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의 체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한편 윤 실장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박 사장과 한 회장이 과거 몇 차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다. 또한 그들이 최근 RK그룹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 체린을 이용하려 했다는 심증도 굳어져 갔다. 체린이 건축가로서 RK그룹의 신사옥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님, 아무래도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체린 아가씨를 단순한 미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통해 RK그룹의 기술을 빼내고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을 아가씨에게 뒤집어 쓰이우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아가씨가 말을 듣지 않자 아예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윤 실장,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방심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해.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것이 있어.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체린 씨가 그들의 음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녀의 과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도윤은 체린의 과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학창시절,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경력까지. 그는 체린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외로운 그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그늘 속에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체린이 졸업한 대학교 건축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그녀의 졸업작품과 성적 증명서를 열람했고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건축가들을 만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체린은 대학 시절부터 천재적인 건축 설계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졸업 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시기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체린이 과거 아버지 한 회장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할 뻔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상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그 결혼은 한 회장의 사업 확장을 위한 정략적인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체린은 그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어쩌면 그때의 일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병원에서 체린을 간호하던 도윤은 그녀의 잠꼬대 속에서 뜻밖의 단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푸른 나비라는 알 수 없는 단어를 되뇌었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푸른 나비, 그게 대체 뭐지? 도윤은 직감적으로 그 푸른 나비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윤 실장에게 푸른 나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윤 실장은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푸른 나비는 과거 한 회장이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이름이었고 그 사이트는 몇 년 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폐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한 회장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린이 과거 아버지의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법적인 사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려 했지만 한 회장의 방해로 실패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아버지와 더욱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RK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는 체린을 제거하여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체린은 단순히 그들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다. 도윤은 엄청난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체린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체린을 보호하고 이 모든 추악한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도윤과 체린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병원 안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검은 손길이 병원 내부까지 뻗어 있을지도 몰랐다. 도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체린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방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체린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길고 험난한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숨겨진 과거와 감춰진 적들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해야만 했다. 권도윤은 한채린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윤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요새였다. 도윤은 체린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에도 체린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끔찍했던 사고의 충격과 기억 상실로 인해 극도의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도윤 씨,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머릿속이 하얘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체린 씨.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굳건한 믿음은 체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간헐적으로 푸른 나비라는 단어와 함께 아버지 한 회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들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한편 도윤은 윤 실장과 함께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방역 준비에 착수했다.
그가 병원에서 입수한 USB 동영상 파일은 그들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하고 조직적인 검은 세력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치밀한 증거들이 필요했다. 도윤은 과거 R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총괄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푸른 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연결고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하게 되었다. 푸른 나비는 단순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이었고 그 자금의 일부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체린의 어머니, 즉 한 회장의 전 부인이자 과거 푸른 나비의 실제 운영자였던 인물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럴 수가. 체린 씨 어머니까지. 도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체린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죽음 역시 이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렇다면 체린은 단순히 아버지의 악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일 수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도윤이 마주하게 된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체린에게 알려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로는 이 엄청난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단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한 회장과 박 사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후에 그때 가서 체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 회장과 박 사장 측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도윤과 체린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도윤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정보를 캐내려 했다. 심지어는 RK그룹 내부에 자신들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밤 안전가옥 주변에 정체 모를 괴한들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도윤과 윤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과 경호 인력들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검찰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윤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도윤 역시 동의했다. 그는 체린에게 모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녀의 동의를 얻어 함께 안전가옥을 빠져나와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 그들의 뒤를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바짝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보낸 마지막 자객들이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고 도윤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검찰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었다. 박 사장 측에서 매수한 듯한 일부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악의적인 질문들을 퍼부으며 혼란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증거 자료들의 일부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며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에 폭로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들은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이 저지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비자금 조성 탈세,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제출하고 그들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도윤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엄청난 스캔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더 끔찍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권도윤이 검찰청 앞에서 터뜨린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RK그룹 권도윤 대표와 그의 약혼녀 한채린 건축가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TY그룹 한지원 회장과 MJ테크놀로지 박진성 사장의 추악한 커넥션.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한때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검찰은 권도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수사망은 점점 더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특히 과거 푸른 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반전시키려 시도했다. 또한 권도윤과 한채린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권도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먹잇감이 아니라 교활한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냉철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윤 실장과 함께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허를 찌를 방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대표님 한 회장과 박 사장이 최근 해외의 유명 해결사 조직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대표님과 체린 아가씨를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혼자 움직이시거나 경우 없이 외출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심각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알겠네, 윤 실장. 그들이 미끼를 물었군.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펼칠 시간이 된 것 같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을 한꺼번에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한채린이었다. 채린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도윤의 극진한 간호와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대신 속죄하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위험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에는 한채린이 극비리에 해외로 출국하여 요양을 떠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것은 도윤과 채린이 한 회장과 박 사장을 유인하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였다. 그들은 채린이 해외로 떠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채린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동시에 도윤에게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채린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자신들의 수하들을 잠복시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윤과 채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채린은 공항으로 향하는 대신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고 공항에는 그녀와 외모가 비슷한 대역이 나타나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그 사이 도윤과 윤 실장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비밀리에 접선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서울 시내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자신들의 충복 몇 명과 함께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불법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도피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도윤과 윤 실장,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지원 씨, 박진성 씨, 당신들을 증거인멸 및 해외 도피 시도, 그리고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었다. 그들의 오랜 악행과 탐욕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셔이 되고 만 것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도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채린을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채린 씨 많이 무서웠죠? 아니에요, 도윤 씨. 당신과 함께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채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며칠 후 검찰은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RK그룹과 MJ테크놀로지 역시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도윤과 채린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먹잇감이 사냥꾼이 되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통쾌한 방역.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온 두 사람 권도윤과 한채린이 있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뉴스의 시작에 불과했다. 권도윤이 검찰에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은 그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 행각들을 낱낱이 담고 있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푸른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단순한 도박 자금 조성을 넘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비밀 정보 수집의 창구 역할까지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많은 불법적인 이권을 챙겼으며 그들의 검은 커넥션은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한채린의 어머니 고인이 된 한 회장의 전 부인이 푸른나비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사실 또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남편의 강압과 폭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지만
동시에 몰래 그들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며 언젠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딸 체린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역시 이러한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 회장과 박 사장 측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체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고통 속에서 살다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고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지원 회장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권도윤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못다한 복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도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굳게 다짐했다. 권도윤은 체린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남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RK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냉철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고 그의 지휘 아래 윤 실장을 비롯한 RK그룹의 핵심 인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조계 인맥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해 권도윤과 체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시도했다. 심지어는 해외로 도피한 킬러 조직에게 다시 한번 거액의 자금을 보내 권도윤과 체린을 암살하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밤 도윤과 체린이 머물고 있던 안전가옥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보낸 마지막 자객들이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고 도윤은 체린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체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체린이 간밤의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해낸 푸른 나비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작은 오르골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르골 안에는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범죄 계획과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체리는 즉시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도윤은 괴한들을 따돌리고 오르골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야 했다. 오르골은 체린의 옛집, 지금은 한 회장의 수하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R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과 함께 체린의 옛집으로 잠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잠입과 격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그는 수많은 위험을 뚫고 오르골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우 엑사이라티엡 티오세 키엔반소 치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체린의 어머니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도윤과 체린의 목숨을 건 사투. 다음날 권도윤은 검찰에 마이크로칩을 제출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도윤과 한채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권도윤은 RK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약혼녀 한채린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와 인간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RK그룹의 새로운 CEO로는 윤 실장이 추대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권도윤의 곁을 지키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앞으로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권도윤과 한채린에게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서로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후 권도윤과 한채린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채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끔찍했던 사고의 후유증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권도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어린 아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서서히 되찾아갔다. 특히 어머니가 남긴 오르골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 한지원 회장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권도윤은 약속대로 RK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는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회사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의 행복과 평범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약혼녀 채린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RK그룹의 새로운 CEO로는 그의 오랜 신보기자 능력을 인정받은 윤 실장이 추대되었고 그는 도윤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도윤과 채린 그리고 민준이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푸른 잔디밭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집이었다. 도윤은 직접 정원을 가꾸고 민준이와 함께 나무 위에 작은 오두막을 만들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채린 역시 과거에 화려했던 건축가로서의 삶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조각품들을 만들며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채린의 몸과 마음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과거에 화려했던 약혼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호텔이나 수많은 하객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을 초대하여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언약식을 가졌다. 결혼식 날 채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다나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민준이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들꽃 화관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준이는 귀여운 턱시도를 입고 두 사람의 결혼 반지를 전달하는 꼬마 신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주례는 도윤과 채린이 함께 존경하는 과거 채린의 어머니와도 인연이 깊었던 한 노신부님이 맡아주셨다. 신부님은 두 사람이 겪어온 시련과 사랑 이야기를 언급하며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을 이겨내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감동적인 축사를 전해주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길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고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앞으로 두 사람의 삶에 축복과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윤과 채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감미로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미래라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촐한 피로연을 즐겼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도윤과 채린은 그런 민준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채린 씨, 오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채린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자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충격적인 음모와 배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평범하고 소박하겠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게 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찬란하게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